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강명수입니다. 먼저 저희 전기차 통합비밀구조 정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기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모두들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자동차가 보급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고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 기수가 증가하는 게 이끌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와 관련된 전기자동차 관련 신규 시장과 후방 시장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들이 이렇게 창출되고 있는데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제주도 특별제주도는 이렇게 신규로 기획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관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전방이나 아니면 전기차 전기나 더 나아가서는 배터리 재사용 제지조에 관련된 배터리 진단 기술까지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한 전기자동차 정비 기술 부분이나 아니면 기업 지원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먼저 크게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장 정보를 저희가 먼저 사전에 선제적으로 수집을 해서 어떤 보장일 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 그런 진단 정보부터 시작해서 주행 중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각 요소 부분에 대한 상태 진단을 통해서 이런 애프터마켓 전기차 배터리 이렇게 사용 배터리 사용을 할 때 먼저 선제적으로 배터리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려서 빠르게 이런 사용 배터리의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석하셔서 저희 이렇게 관련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 이런 최근 동향이라든지 관련 기술을 실전에서 좋은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식회사 이비링크 조용진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비링크 조용진 대표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우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우리 강명수 책임 원래 제주도에서 오셨는데 먼 길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외에 또 여러 많은 강사님들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주려고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기차 시대가 돌아오면서 전기차에 관해서는 앞으로 배워야 될 것, 또 서로 알아야 될 것, 또 연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조나 전기나 이런 쪽에서도 또 재료나 공급이나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기 오신 여러 전문가분들도 상호간에 관계가 있는 회사들끼리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관계선을 가지면 이따 쉬는 시간에 꼭 서로 간에 인사하시고 또 명함 주고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비링크에서 적극적으로 전기차의 역사적인 시장을 창출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용진 대표님의 축사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병수 상임연구원님께서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강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는 저희 제주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관련 기술도 개발을 해서 그런 관련 기술도 간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진행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앞서 보급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제주도가 작년부터는 이제 경기나 서울에서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제주도 지역에서 전기자동차 비율이 최근 들어서 거의 보급이 3만 대가 넘어가면서 제주도의 전체 보급 차량의 5%가 전기자동차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단 5% 시장이 한 5% 정도의 차량이 보급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이 되고 이거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해서 분석이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제주도는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주도가 보급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발생했던 문제점 가장 큰 하나는 제주도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늘어난 만큼 내역 기관수가 줄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전기사업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한 5% 정도 됐을 때 지금 전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1.2% 정도가 폐업을 하는 가장 큰 이런 문제점을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기자동차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니즈가 필요해서 저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를 10년 정도 보급했기 때문에 먼저 1세대 초기의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에서 보급됐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정비나 유지 보수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에 대해서 일반 정비소에서는 이런 정비를 할 수가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블루엔즈라든지 각 메이커 자동차 회사에 대한 정비회사로 간단한 종류한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정비회사로 가야 OEM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되는 그로 인한 좀 사용자 불편함을 주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슈가 돼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도 지역의 이제 현황을 보시면 제주도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작년이었는데 전기자동차 뭐 뉴스에서 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있었던 한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도비를 지원을 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을 했지만 이제 차량 회사가 이게 파산을 하면서 이렇게 한라산이나 이런 제주 곳곳에 방치를 하고 최후에는 마지막에는 이거를 경매로 팔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실제로는 이 전기자동차가 경매가 나갈 때 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상태 진단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이렇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아무 기준 없이 이제 외형만 보고 차량에 대한 이제 판매가 진행되고 그래서 이제 싸게는 20만 원, 최대 1,200만 원 정도 이제 무더기로 발생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을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약 2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지원금보다 못한 가격으로 팔리면서 제주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도비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한 저희가 다른 업체 OEM 회사하고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장 발생 비율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전기자동차 현재 가장 크게 많이 발생하는 고장 같은 경우에는 모터와 배터리, 브레이크 수동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고 있어서 이런 모터나 배터리 차체에 대한 진단 기술이 필요하겠다라는 배경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전기자동차 지역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 상태, 폐차 이전에 주행 중에 있는 상태를 저희 행정원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가 폐차된 이후에는 사용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주도 컴퍼크가 배터리 성능평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종료되었지만 JDC 같은 경우 디젤 차량에 대한 전기차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제주 지역에서는 전기차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 인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이용 현황을 보면은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초기에는 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보급 중심의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OEM 회사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보시는 저기 위에 중간에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1세대 전기자동차에서 이제 실제 대주 연구원에 진행을 했는데 1세대 전기차에서 이제 실제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해보면 은행비 절감 위에는 이제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사용자의 만족도가 좋지 않았는데 2세대인 포나부터는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를 하면 이제 배터리 성능도 좋아졌고 이제 수준거리도 좋아졌고 충전도 어느 정도 강화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전기가 여전히 문제가 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전기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로 인한 계속 불만 사업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기자동차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 주기 같은 경우 굉장히 넘어가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간단하고 어떤 증상이 나오면 이게 무슨 고장이다. 전문가들도 금방금방 기치를 할 수 있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급된 지가 얼마 안 있어서 이런 고장 현상이나 증상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거의 전무하다고 알 수 있는 바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전기자동차에 대한 진단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좀 가속 수명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고장을 해서 배터리에 대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진단 기술을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심 있었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과 다른 부분이 먼저 배터리와 전기부터 모터가 있겠고 또한 샤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가 이제 배터리가 탑재되다 보니까 차량 중량의 증가와 그리고 이제 배터리 고전압 시스템으로 인한 누설들이나 이런 걸로 인한 샤시에 대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카테고리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이런 네 가지 주부품에 대해서 고장 사례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이걸 진단하기 위한 분석성비 평가를 구축을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의 총괄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1세부인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고장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리고 이제 고장 분석 실증 기반 구축을 위한 이제 그런 정밀 진단을 위한 장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이제 전기자동차 정비 기술 보급과 전기자동차 유관 전후방 사업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밀 데이터나 아니면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고장 DB를 구축을 하고 있고 2세부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이런 저희가 모집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으로 개발해서 전기자동차 상태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맞추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기자동차 진단과 여러 원인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한 이걸 더불어서 이걸 플랫폼화해서 실증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저희가 국적으로는 정비업체에서는 진단 기술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에서 어떤 빈도로 이렇게 고장이 어떤 빈도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모터 정비 기술자라든지 배터리 정비 기술자에 대한 그런 정비 인력의 수요를 제어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부품업체는 이제 이런 어디가 많이 고장나니까 이거에 대한 미리 어떻게 보면 보강이라든지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몇 킬로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는 이제 센터에서는 부품을 미리 수급을 해서 차량이 몇 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부품을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어서 좀 효율적인 정비가 진행이 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후방 사업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계획은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갖고 와서 고정기를 구축하고 영역을 만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관련 고장 분석 장비를 총 29종을 구축을 하고 이어가는데 시험법이라든지 분석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최종 목표인데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구축된 주요 장비들인데요. 하나는 샤시 다이나모미터라고 해서 전기자동차 주행적 제어 장비 같이 어떻게 보면 차량용 러닝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직접 탑재하면서 주행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해서 정밀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실험용 전기차를 통해서 전기자동차 각종 고장 부품을 탑재를 해서 그에 대한 증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기자동차 테스터라든지 모듈 테스터 그리고 모터 다이나모 같은 좀 전기자동차 주 부품에 대한 테스트라는 장비를 구축을 완료했고 현재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앞서 보인 건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한 간략학교였고 이제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기술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생활기술교과서 먼저 가장 크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주행 데이터 수집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주 지역에서 양천본 정도로 택시나 백대 정도를 그때에서 실주행 데이터와 충전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장 코드라든지 그걸 수집을 해서 DTC 코드 전후에 어떤 고장 전후에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이런 것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그렇게 분석을 하기 위한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제 전기장치에 있는 이제 OBD 데이터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캔 통신에 대한 캔 정보까지 같이 이렇게 저희가 수집을 해서 총 약 1111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를 라벨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을 하면서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저희가 구축한 가지 시스템에서 지금까지 약간 올해 초까지 약 1.1TB의 시계열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했고 지금 현재 대대에 대해서 과제 종료까지 약 총 한 4테라 이상의 고장 범위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가지고 상태 진단을 저희가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이런 전기장 모니터링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중에서 배터리 진단이나 아니면 인버터 고장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이제 고장 전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기장 고장 진단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행 중인 모니터링 데이터를 가지고 정상 데이터와 정상 차량과 비정상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AI 기법을 사용해서 해보면 정상 차량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고장 정도 고장 레벨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이상이 이제 넘어가면 고장이라고 진단을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니까 전기장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이번 당분에 왔을 때 이상을 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와 같이 이상 감지를 통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실제로 전기장치에 이상이 있었다고 사용자한테 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희가 전기장치 데이터 기반으로 배터리에 대한 수명 진단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저희가 기술을 개발했던 것은 이제 특별한 정보 없이 이제 차량이 휴지 상태일 때 나온다는 전화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량의 내부 배터리 저항을 추측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내부 저항을 가지고 내부 저항만 이런 알고리즘이 입력을 했을 때 그런 배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단위셀과 모듈에서는 이런 진단이 오차율이 거의 한 3% 이내로 수명 진단을 해서 실제 사양에 대한 모든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행 중 차량에 대한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하나는 이제 배터리 팩 고장 있는 시스템인데요. 앞에 설명드리면 이제 보세요.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배터리 하면은 배터리 셀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다른 이제 배터리 팩 시스템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배터리 이런 셀과 셀을 연결해주는 연결부라든지 모듈과 모듈을 연결시켜주는 버스바 그리고 실제 출력부 라인이라든지 이런 고전화 부품 라인에 대한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부 상태가 연결부에 대한 상태가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드린 이제 배터리 진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단위셀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지만 이와 더불어서 배터리 저희 팩에 대한 연결부 시스템에 대한 진단 기술도 개발을 해서 상태를 진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먼저 저희가 축소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배터리에 대한 이제 정상 상태와 그리고 저기 앞에 파워 릴레이가 고장난 상황 그리고 모듈과 버스가 고장난 상황 그리고 배터리 단위셀이 고장난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을 모사해서 실제로 진단 기술을 개발했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 지금 저희가 차량 내부 콘테이너하고 모니터링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래쪽에 주행거리별 이제 연결부 저항을 보시면 대개 정상 차량 같은 경우에는 4에서 8mm 정도의 이제 연결부 총저항이 나오는데 한 특정 차량에서 내부 저항이 좀 증가하는 고장난 차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차량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차량에 대한 이제 연비가 이제 정상 차량보다 한 10% 정도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런 배터리를 팬이나 이런 사용 배터리를 제작하실 때도 단순히 이제 셀에 대한 상태만 고려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배터리의 연결부에 대한 저항도 확실히 챙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셀은 같은 상태인데 연결부 단지 연결부에 대한 연결부 저항에 대한 저항을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배터리의 효율과 그리고 전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해서 이걸 상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노하우나 이런 걸 지금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터리를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최적 배터리 제어 기술을 연구를 하였고 또 이를 통해서 배터리 이제 배터리 최적 제어를 했을 때 배터리 노후화든지 아니면은 내부의 전구 상태를 분석을 해서 총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마지막에 사용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총 방전 에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배터리 주로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에 사용자들이 많이 전기자동차에서 요청을 하는 급속 충전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배터리를 하신 분들은 원래 가능한 배터리에 대해서 급속 충전을 원하지는 않는데 사용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충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를 위해서 이제 급속 충전이 점점 이제 기술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를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을 할 때 어떤 상태여야지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 연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셀을 이제 추가적으로 안에 이제 개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적으로 배터리 급속 충전을 할 때 외부 온도를 좀 성원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내부의 이제 반응을 촉진을 시켜서 실제 이제 높은 온도에서 충전을 했을 때 오히려 배터리의 수명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최적 이제 배터리 온도에서는 오히려 배터리 급속 충전을 했을 때 수명이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배터리 최적 제어 전략 기술도 함께 개발하면서 어떤 상태에서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고장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저희 에어링 진단이라든지 전자장치에 대해서 진동 센서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기 진단, 고장 조기 진단에서 저희가 이미 고장을 낸 차량이나 부품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실제 차량이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미리 조기 진단을 해서 이제 상태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추가적으로 이런 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조기 진단 시스템도 개발을 하는 등 저희는 이제 전기장치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도 저희는 전기자동차 기술 정비 보급 사업 정비 보급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정비 관련 전문 정비 매뉴얼 또한 전기자동차 부품업체와 부품업체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 또한 아니면 뭐 케이스 인증이나 아니면 다른 인증 평가를 보시고 싶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기자동차 전구광 사업에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걸 좀 전기자동차가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에 사업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후가로서는 전기자동차 메이커부터 해서 사용자까지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보급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가의 원신이라고 합니다. 발표하신 잘 들었고요. 고장 진단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주요 부품들 설명해 주신 거면 배터리 이외에도 뭐 인버터라든지 전기 모터 같은 것들의 잔존 수명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점차 이제 열화가 된다든지 노후가 되면은 그런 상태 진단에 관련된 고장뿐만이 아니라 상태 진단에 관련된 뭐 작업이나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계시는 게 없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현재 축소 모델과 그리고 전기자동차 실주행 데이터가 아니고 모터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초중도에 실제 전기자동차의
탑재된 모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좀 더 정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방향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터 같은 경우를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모니터링 장비에서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모터 출력 비교, 효율 비교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제 저희가 모니터링 차량에 대해서 이제 모터에 대한 출력이나 모터 효율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에서 관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터 인버터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총 에너지량과 실제 투표에서 나오는 총 에너지량을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터가 에러가 된다면 이거에 대한 이제 에너지 효율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모터에 대한 상태 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에서 이제 모니터링 데이터도 분석이 되는 걸 확인했는데 실제 이게 이제 모터 단에서 제가 했을 때 테스트가 될지랑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진행을 내년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VMP에서 온 장준우라고 합니다. 지금 파티별로 샤시 배터리, 전기모터, 인버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전기차의 어셈블리가 중고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잔존 가치를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하고 맞물려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들이 혹시 만들어진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준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대전기장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제 표준을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 상태 진단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라고 유엔의 GTR 22나 22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터리 쪽으로는 좀 규정은 없지만 모터나 인버터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의 뚜렷한 표준 기준은 아직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에 그 내부 저항과 이 SO 디스차지 SOH를 갖다가 이제 연산을 통해서 3% 이내로 이제 수명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자동차에서 배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중고차 시장도 이제 활성화가 될 예정인데 그러면은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정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당 자동 가치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한테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결정을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어떤 기업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플랫폼화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그러면 중고점이라를 팔 때 상태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정확한 그 판별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기식으로 똑같은 주행거리를 했는데 또 사용료 운행 패턴에 따라서 또 배터리나 부품의 여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호기형식으로 중고차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거를 개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진단 기준이라든지 이걸 지금 만들어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차량에 대해서 모니터링 단말기를 달아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상태 진단을 할 수 있어서 가장 그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력이 안 돼 있는 아예 제가 하나도 모르는 데이터가 그 차량에 온다고 하면은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배터리를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했을 때 지금 사업화 방향으로 봤을 때는 한 예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이제 그런 똑같이 모니터링 분명히 제공을 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상태 보증을 해주는 시급에서 배터리 수명이 얼마나라고 해서 이제 그런 보증 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 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런 기준점을 마련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채택을 해준다면 이제 이렇게 차량에다 단말기를 달아서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2, 3일만 달았을 때 이 차량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기존에 어떤 차량하고 데이터가 매칭이 되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인증 쪽으로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하진 않고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이브이링크 조용기 대표님께서 전기차 재제조, 재활용 및 배터리 진단 기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브이링크 조용기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궁금하신 것들 저 뒤에 보시면 저희가 전시해놓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신속 정밀 진단기인데요. 특히나 이제 중고차 거래할 때 확실히 필요한 장비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이브이닉스 개발된 장비고요. 어쨌거나 지금의 현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 물리적으로 배터리를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배터리를 내리거나 배터리 안에 이제 전선을 연결해서 저항을 측정하거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번 충전을 완전히 100% 해보고 다시 한번 방전을 시키는 충방전기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현재 환경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충방전 테스트기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공단에 들어가 있는 충방전기는 저희랑 협업하고 있는 하나기술에서 납품을 했는데요. 한 3억 5천만 원 하고요. 요즘 조금 싸져서 한 이제 뭐 억대 진단기술이 충방전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뭐 어기 없는 그런 충방전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없고요. 그런 물리적 테스트들은 다 좀 제한이 있습니다. 직접 선을 연결해야 되는 제한도 있고요. 또 이제 뚜껑을 따서 결선해야 되는 그런 제한도 있고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표준협회하고 산자부에 관련된 표준협회하고 환경부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의 진단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 중에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 공단에 들어있는 배터리의 진단은 지금 기존의 완전 충방형식의 진단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완전 충방전 지금 뭐 한 걸리거든요. 배터리 한 대 진단하는데 하루에 한 대씩 진단해서 팔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포기를 했고 아마 저희 진단기를 사용해서 진단하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용역 사업을 환경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산자부도 나중에 또 뒤에 있는 강의에서도 나오겠지만 배터리 진단할 때 표준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법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소프트웨어 진단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꼭지로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이제 신속하게 진단하는 것들은 꼭지로 BMS의 정보를 스캔하는 저희 방식으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앞서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특별히 또 차량에서 제공되는 그 SOH 값은 약간 호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안에서 배터리에 차지 제로에서 완전 방전 제로에서 완전 풀차지 100까지 중에서 배터리가 다 쓰지 않거든요. 요즘 현대의 그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한 15% 정도 까는 것 같더라고요. 밑에 15%, 위에 15%.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터리 용량이 100이라고 보면 아마 한 70% 정도의 배터리만 운영을 하고요. 그 아래까지는 일단은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하고 안전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차량에서 제공해 주는 거 지금 마찬가지로 뭐 LG에서도 제공하는 그런 차량의 모니터링을 다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다 실데이터들이 아니고 그 백데이터를 기준으로 15%에서 85%까지 범위 내에서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래 차량이 갖고 있는 배터리가 갖고 있는 성능이 얼마나 저하되는지 그 성능이 얼마나 나타내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장비는 기존에 출고될 때의 대비 얼마나 더 이게 노화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솔루션을 탑재한 장비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또 설명을 들으시고 또 저희한테 궁금증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네. 어쨌거나 이제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정책 동향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기후 위기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 글로벌 리스크 2021년에도 보면 익스트림 웨더하고 클라이메이트 액션 페일러, 그러니까 뭐 기후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그 위험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 22년도부터 조금 바뀝니다. 22년도부터 조금 바뀌고 24년도 리스크 동안을 보면 빨간 줄이 제일 위에 오른편 왼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관계망들이 좀 깨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면서 사회관계성이 깨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공급망이 다 흔들리고 이제 공급망을 서로 안 주고 서로 막 자기들이 움켜잡고 그걸 힘으로 전략으로 쓰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탄소 중립 사회로 가겠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기조, 사업의 기조, 방향, 그 전개적인 경제 수립 방향이 다 여기에 오리엔테이션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국가의 전략들도 다 여기에 오리엔테이션 하기 때문에 뭐 법들이 좀 바뀔 거고요. 이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법들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더 강화된 자원순환법들을 좀 활용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쪽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다 보호하고 자국내를 보호하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 IRA법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자국내 산업도 보호하고 공급망도 보호하고 그런 관계성을 보호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제까지 잠자고 있던 중국이 이런 곳에 굉장히 앞서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자기들의 그 본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2021년부터 이게 전면 중단되는 바람에 사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갔습니다. 팔았거든요. 플라스틱 다 팔았고요. 근데 지금 못 팝니다. 특별히 슬러지 같은 것들 다 중국에 가서 처리하고 중국 애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 보려면 다 뒤에 해결이 됐거든요. 쓰레기가. 근데 지금은 안 되니까 우리 국가에서도 이제 국가 내에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전선주 같은 거에 피복류가 굉장히 간단한 플라스틱이라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타지도 않고 난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동안 그냥 부셔가지고 중국에 쓱 보내면 중국에서 알아서 그걸 뭘 만드는지 다 만들어서 썼는데 이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못 보내니까 국내에서 이것을 다 재활용하는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고 거기 산업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텅스텐 슬러지 같은 것도 텅스텐 들어있는데 초강력 금속이라고 그러죠. 이 그라인더나 이렇게 하는데 바이크 같은 물리는 그 앞에 있는 초강력 금속 이런 것들 그동안 나온 슬러지들 다 모아가지고 중국에다가 넘겼는데 지금 이제 못 가니까 국내에서 다 재활용하는 기술을 만들고 자원을 회수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 시대가 돌아오면서 이제 순환 경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 큰 모델들이 있는데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공급망을 이제 순환형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거 하고 이제는 이제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것들이 대세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한 번 쓰고 버렸는데 좀 더 쓰자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게 과학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침대가 7년 쓰면 삐걱거리게 만드는 게 과학입니다. 스프링이 강도를 잘 조절해서 한 5년 때부터 좀 덜덜덜 거리다가 한 7년쯤 쓰면 침대가 스프링이 삐걱삐걱 하면 갈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 20년 쓰도록 단단하게 만들어도 안 되고 한 2년 쓰도록 고장나도록 이렇게 만들어도 안 되는 게 이제 실제로 침대 스프링 만드는 과학의 비밀인데 이걸 좀 늘리다는 거죠. 그동안 7년 썼으면 10년 쓰고 20년 쓰고 이렇게 좀 더 늘려서 자원을 좀 더 쓰자는 거고요. 이제 공유플랫폼 모델 시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소카 이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공유차량도 많이 사용하고 이제 빌려서 쓰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파스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이제 타이어 안 사고 넥센스 빌려주잖아요. 빌려주고 렌트도 받죠.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정수기
비대 이런 것들 다 지금 비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품을 안 사죠. 심지어는 그림도 이제는 안 삽니다. 집에 거실에 거는 그림, 뭐 회사에 거는 그림들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얼마 렌트 주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그림도 교체해주고 하고 이런 그런 사업들이 유명한 사업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망도 계속 불안해서 왜냐하면 공급망 시장을 묵혀주고 있던 자원 부국들, 특히나 이제 희소금속을 갖고 있는 중국, 아프리카 쪽, 그다음에 이제 호주 쪽, 그다음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망간을 주 생산하는 국가들이 이제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광산을 남미 광산들도 국유화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에서 뺏는 거죠. 내 나라에 가서 뺏어가지고 국가가 경영을 하고 광산을 국가가 광산에 대한 광물들을 컨트롤해서 광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쩌거나 전기차 시대는 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 회사들이 다 선언을 했어요. 내연기관 차 안 만들겠다. 내연기관 여러분 갖고 계신 차 보존 상태가 좋으면 골동품으로 잘 보관하십시오. 요즘 얼마 전에 기사에 나가 보니까 아이폰 1세대 아이폰 또 누가 안 뜯은 걸 갖고 있다가 1억 얼마에 팔았죠. 이렇게 포장을 안 뜯었더라고요. 사가지고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폰 억대 단위로 이렇게 팔아먹었는데 여러분들의 그 내연기관차도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바꾼다고 전환을 하고 실제로 생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디젤 차량 개발 안 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안 하고 있고 다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는 갈 건데 전기차를 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 공급입니다. 전기차는 차량이 먼저가 아니고 배터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을 못 받으면 전기차로 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주 3사가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는데 배터리를 제조하지 못하는 나라들,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 없는 나라들은 자꾸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 올해 5월달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 대수가 45만 대밖에 안 됩니다. 전체 우리 등록 차량 대수가 2,500만 대가 넘으니까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승합차, 승용차 다 합쳐서 아직도 1.8%, 1.9%, 2%도 안 되는 전기차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10%, 20%, 25%, 한 30%만 돼도 온 국내가 전기차로 도배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봐지고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쪽의 시장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라고 그래서 요즘 맨날 주식시장에서 떠들고 있는데 전기차 2차전지 재료 사놓고 묵혀둬라 큰 거다. 이게 정답일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SNE 리서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리서치 기관인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800조 정도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잡은 거는 이제 가장 적게 잡은 거고 1000조 이상, 1200조까지 보더라고요. 이 수치는 지금의 그 반도체 산업이나 조선 철강보다도 훨씬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질 거는 기초가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늘어날 차량에 기반해서 이런 데이터를 알았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가 계속 커질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 재미난 통계는 석유공사에서 내놨는데 주유소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유소가 줄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가 늘어나는 게 비해서 주유소는 줄고 있고 특별히 이제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참여자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이제 정교업소나 차량을 관리하는 그런 업종이 종사하실 때는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전략에서 많이 좀 수정하고 바꿔서 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실제로 배터리를 만들 때는 재료를 채굴하고 이 재료를 가지고 배터리 소재를 만들고 그 소재를 가지고 배터리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배터리 셀이 이제 팩으로 제조된 다음에 차량이 공급되죠. 보통은 이제 유럽 같은 데도 보니까 유럽에서 제조되는 배터리 팩들은 팩 형태로 가지는 않고 모듈 형태로 제조돼서 모듈 형태로 자동차사에 이제 보내지더라고요. 모듈 형태로 지금 보내지는 박스가 자동화 시스템에서 라인을 타고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 같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모듈이 이제 자동으로 까지고 모듈별로 착착 체결이 돼서 팩으로 연결이 되고 그 팩이 자동으로 이제 자동차 실리는 그런 공정으로 현재 진행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밸류 체인을 보면 이제 그
배터리 쪽에 가장 중요한 게 4개 소재가 있는데 그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양극재, 음극재 전에 분리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4대 핵심 소재를 잘 만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앞단에 원료를 대는 그 원료들은 우리가 거의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흑연 같은 것들은 뭐 100% 중국에서 좀 들어오고 있고요. 양극재, 그 전기체 같은 것도 한 뭐 70에서 80%가 다 수입하고 있고요. 리튬도 거의 뭐 수산하는 코발트, 다이 그 전 단계에 있는 재료들은 다 수입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재료를 가지고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그 산업 생태계 그 그림을 보면은 원료를 수입하는 업체, 원료를 다루는 업체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원료를 가지고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이제 뭐 쳐다볼 수 없는 큰 회사가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조그만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근데 한 3, 4년 사이에 이렇게 확 커서 대기업보다도 큰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지업체를 3개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뭐 거의 글로벌 탑 수준이죠. 타의 추적을 불허합니다.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지만 실제로 제조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3원계에서만큼은 뭐 우리나라를 따라올 데가 없고요. 완성차가 좀 기한대차가 주로 우리나라는 생산을 하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관심 있는 게 이제 제재조 저활용 업체들이 이제 이 나오는 배터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2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기차는 앞으로 그 수명이 좀 연장되고 셀이 좀 연장돼서 오래 타는 거, 그다음에 또 어쨌거나 지금 불안합니다. 화재가 나면 대책이 없거든요. 안전하게 화재가 안 나는, 사전에 예방을 해서 화재가 안 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들이 목적이라 연구개발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 소방 시스템을 갖춘 배터리를 개발한다든가, 뭐 배터리가 화재가 날 기미가 보이면 뭐 자동 단락을 시켜서 뭐 차폐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안전성을 위해서는 요즘에 가끔 있는 이제 전구체 배터리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미래형 배터리가 있고, 현존하는 이제 3원계 배터리가 있고, 3원계 배터리보다 조금 이제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잘 사용하고 있는 인산철 배터리가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지금 생산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는데, 삼성한테 이제 공장을 짓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3개가 다 같이 갈 겁니다. 따로따로 가거나 그 산업이 트렌디거나 변환되지는 않을 거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대로, 예를 들자면 뭐 고급 스포츠, 전고체 배터리를 엄청 만들면 엄청 비쌀 거거든요.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이제 팔아먹을 거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고급 스포츠카, 전기차에 뭐 몇 억씩 하는 거, 차한테 뭐 3억에서 5억씩 하는데 그런 데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를 쓸 거고요. 일반적으로 성능을 추구하는 배터리들은 3원계 쪽으로 갈 거고, 테슬라처럼 이제 뭐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고 싶어하는 배터리들은 이제 인산철 배터리로 갈 거고, 양쪽 다 세 가지 다 쓸 방향으로 있습니다. 인프라도 계속 더 축전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뭐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인프라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어디서나 주유소처럼 손쉽게 들어가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필요한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EU에서 배터리 레귤레이션을 올해 8월달에 승인을 했습니다. 6월달에 공표를 하고 8월달에 승인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유럽에서 배터리를 팔려고 그러면 탈부착이 가능한 배터리여야 됩니다. 우리 이제 특히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일체형 핸드폰으로 바뀐 지 오래됐거든요. 예전에 삼성도 이제 뒷뚜껑을 따서 삼성 그 핸드폰에 배터리를 갈아 끼도록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다 일체형으로 만드는데 애플처럼. 이건 이제 유럽에 앞으로 팔아먹으려면 이제 교체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탈부착이 되도록 핸드폰을 바꿔야 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탈부착이 의미하도록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카본 풋프린트 관리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배터리 이력 관리를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들입니다. 이제 배터리가 생산돼서 이제 죽을 때까지, 다 파손될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터리에다 여권을 붙여서 RF 태그나 이런 거 붙이겠죠. 아니면 뭐 칩 같은 걸 심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얼마나 사용되는지, 그다음에 또
어디서 이제 폐기되는지, 폐기되는 게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 다 이력 관리하겠다는 것들이 EU의 규정이고요. 기본적인 EU의 규정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EU의 규정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리튬하고 코발트의 2030년 필요량을 보면 그 직선으로 제일 위에 있는 초록색 이 필요량입니다. 근데 그 하늘색으로 된 그 아래 양이 광산에서 공급될 수 있는 양이거든요. 리튬하고 코발트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파란색으로 된 그 띠같이 생긴 것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광산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광산은 오늘 시작해갖고 내년쯤에 가서 광문 캐고 이런 광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 광산을 발굴해서 캐는 데까지는 보통 10년, 빠르면 5년, 보통 평균 10년, 길게 잡으면 한 20년 정도 걸려야 광산에서 광문을 캐는 게 나옵니다. 조사하고 트렌칭하고 구멍 뚫어서 거기 안에 뭐 들었는지 보고 매장점 보고 승인 받고 법조인하고 설비 세우고 이거 하는데 기본 5년 수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광산에서 캐서 광물을 대는 데까지 또 5년 수가이기 때문에 광산에서 앞으로 필요한 리튬이나 코발트, 망간 다 마찬가지고요. 이거 될 수 있는 그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또 이게 와야 되냐면 배터리에서 다시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배터리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버리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리튬, 코발트, 망간이 100이 들어있다면 최소한 95% 이상 잘 회수를 해서 그걸 다시 쓰겠다라는 것들이 기본 방침이나 이런 뭐 이력 관리도 하고 여기다 여권도 붙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동안에는 2006년 배터리 지침을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2024년 규정부터는 규정은 법입니다. 지침은 뭐 벌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회사들한테 권고하는 거고 이 규정을 안 지키면 이제 페널티가 물려지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데 배터리 수거나 그 안에 있는 데서 금속을 회수하는 것들도 이제 규정으로 다 이제 정해놨다는 거죠. 얼마만큼 이상 반드시 회수해야 되고 회수하는 그 입장에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회수한 그 원료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도 여러분들 재활용 분야에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물병, 생수병, 페트가 저런 규정이 똑같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선언을 했거든요. 나는 우리 코카콜라 병은 코카콜라 병에 들어가는 30%의 그 재질은 회수한 거, 재활용한 재질을 쓸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공부하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장에 가서 보니까 회수된 재료가 없는 거예요. 원료가 우리나라에 좋은 재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외국에서 그 회수된 재활용제, 다시 말하면 한 번 쓴 재생제를 사오는데 원재가 1,000원인데 회수제가 200원이고 그 1급 회수된 제품은 없어서 일본에서 사오는데 2,000원에 사옵니다. 원재보다 2배 비싸게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중국 같은 데서는 원재를 생산해서 갖다 버려요. 아무것도 안 쓰고 한번 버리고 다시 주워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재생제가 됩니다. 이걸 파는 거예요. 2,000원씩. 원래는 1,000원짜리입니다. 이런 사태가 리튬하고 코발트도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족할 거예요. 반드시 부족하고 서로 이제 배터리 이렇게 필요한 게 늘어나고 전기차도 수요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필요한 양들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 산업이 아직도 매력 있고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지면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봐지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많고요. EU에서도 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선일하이텍 같은 데가 헝가리나 이런 독일에 지금 진출해서 같이 이미 앞서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죠. EU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생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수거되고 있는 것들 중에 환경부로 수거되어야 되는 2021년 이전의 배터리들은 이런 관계 변경에 대한 그 규정들을 적용받습니다. 세세히 검토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용극재, 전해양, 분리막 4가지 주요 소재들은 이런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LFP 배터리하고 3원계 배터리는 공존해서 같이 갈 그런 배터리들입니다.
뭐 지금 있는 우리 3원계 배터리가 LFP로 전환한다든가 LFP 배터리가 3원계로 전환할 일도 거의 없다고 이렇게 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음극재 같은 것도 이제 성능을 더 높여서 이제 성능이 많은 양으로 전기를 많이 발생하는 양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고요. 전해질도 계속 더 좋은 용량이나 전해 성능을 이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배터리 6대 가격도 보면 계속 치솟고 있어요. 계속 치솟고 있어서 널뛰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국가 간에는 고국망으로 전략적 무기로 삼고 안 주고 이런 게 있죠. 일본이 중국한테 아직도 꼼짝 못하는 이유가 중국이 여차하면 이제 뭘 안 주거든요. 재료를 안 주면 일본 사람이 섞어립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도 중국 의존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대로 공급이나 원료들이 수급이 안 되면 산업에 큰 타격을 받는데 그 중국하고 친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아주 친한 행동을 많이 안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배터리 비료 원가도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가격에 따라서 실제로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이제 이런 공정을 거쳐서 리튬과 코발트와 망가를 해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지금 성일아이텍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 성일아이텍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화재가 나면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재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분리막이 이렇게 훼손되는 것이죠. 분리막이 우리 전기를 치면 단절이 생기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번에 어스가 나는 것처럼 분리막에 미세한 틈이 계속 자라나가지고 이제 덴드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수지 트리러처럼 이렇게 해서 분리막을 뚫고 지나가면 이제 거기서 합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셀 밸런스가 안 좋을 때 화재가 납니다. 셀 밸런스가 안 좋은 셀이 있으면 그 셀이 계속 과부하가 걸려서 그 셀의 그 노화가 심해집니다. 그 셀은 그 셀만 특별히 이렇게 노화가 심해지면 그 셀 부분에서 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충전할 때 특히 이런 발화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데 지금 삼성에서 파이로트까지 지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이게 지금 상업용 제품으로 시제품으로 나올 때까지는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왜냐하면 배터리를 만드는 것은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배터리 엄청 성능이 우수한 배터리를 만드는 거 필요한데 실제로 자동차에 쓰는 배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배터리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성능이 93이라도 똑같이 93이 다 생산되면 그거 갖고 배터리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나는 92, 하나는 90, 뭐 이거 만들어 봤더니 80 이렇게 뭐 공정상에서 막 이렇게 배터리 효율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를 배터리 팩으로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사가 잘하는 게 그 공정성을 갖고 일관성 있게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술을 잘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어쨌거나 두 가지로 이제 제재주가 재활용이 될 텐데 재사용이나 리퍼비시를 하는 일하고 재활용해서 금속 회수하는 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하고 금속 회수하는 일들은 대기업들이 엄청 많이 지금 달려들어서 이거 하고 있죠. 뭐 배터리를 제조하는 제조사,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그 외에도 뭐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지금 돈을 투자하고 공장 짓고 있고 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비해서 이제 재사용이나 리퍼는 아직도 잘 많이 사업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 배터리가 많이 없어요. 시중에서 여러분들 배터리 구해보려고 하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걸 금방 아실 텐데 재활용, 재사용하는 배터리가 많이 없어서 아직 이 산업이 활성화는 안 됐는데 결국에서는 이 산업이 활성화돼서 재사용 리퍼비시를 한번 거쳐서 재활용 금속회수 쪽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브링크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배터리에 대해서 진단하는 진단 기술하고 방전하는 방전 기술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배터리가 한번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진단하고 방전하고. 왜냐하면 진단하는 이유는 이 배터리가 얼마나 성능이 남아있는지 잔존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잔존가치가 확인된 다음에 운송을 하든 파쇄를 하든 보관을 하든 뭐 다시 리퍼를 하든 재활사용을 하든 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위험해서 화재나 정전의 사고가 있으니까 그런 방전하는 두 가지 진단 기술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기존에 이제 진단하는 것을 다 물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저항을 재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흉방전을 한두 시간만 해본다든가
식으로 다 물리적으로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하는 방식들은 어렵고 한계성이 있어서 잘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BMS 스캔 방식의 배터리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자기가 운행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데이터 기록들을 BMS에다 기록합니다. 전류가 지금 얼마나 흐르고 있고 전압이 얼마나 있고 내가 충방대를 얼마나 있고 뭐 이것들이 다 BMS에 있는데 그 BMS 정보를 알기가 좀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BMS는 사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꽃입니다. BMS 안에 모든 노하우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 BMS 설계를 잘하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제일 잘하죠. 그래서 같은 용량을 가지고 만들고자 100km씩 더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BMS에 대한 설계 기술입니다. 어떻게 BMS를 운용해서 배터리를 잘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가 잘 사용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더 멀리 다른 차들보다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BMS 기술이기 때문에 파악하거나 알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도 이제 그것을 알아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시간을 오래 걸렸는데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만든 방법은 BMS를 스캔해서 BMS 안에 있는 데이터가 기존에 있는 출고 당시 데이터를 비교 평가해서 이게 얼마나 사용됐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요구하는데 이 지금 그럼 얼마나 정확하냐? 충방전 기술 대비 좀 정확성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년에 정부과제로 한국생산시험연구원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전체 결론으로 98.9%의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하는 방식이 좋긴 한데 정확하긴 한데 이거보다는 간편하게 스캔 방식으로 BMS 스캔하는 방식으로 해도 이상적인 그 결과치를 얻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전입니다. 방전을 할 때 기존의 방전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방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들도 많고요. 기존의 방전기는 그냥 일정한 전류 보통은 이제 배터리 갖고 있는 용량 3분의 1 정도를 걸어서 일률적으로 쭉 방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는 지금 EJP 같은 경우는 지금 앉아 계신 책상에 2개 정도 합쳐놓은 크기 이 정도 크기인데요. 배터리 이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 화학작용에 따라서 이 전류가 나오는 거라서 전류가 일정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뭐 반응이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섰다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가기도 하고 심한 전류다. 근데 왜 그러냐? 몰라요. 그 안에서 왜 일어나는지 화학 반응이 그렇게 일어나는 걸 뭐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잘 몰라서 이게 이제 급속하게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뛰고 거기서 이제 화재가 나거나 폭발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기존 그동안의 방전기는 이런 걸 컨트롤할 기술이 없어서 그냥 꽂아놓고 이제 잘 지켜보다가 이상한 거 아니고 온도가 뜨뜻한 거 가지고 컨트롤을 빼고 이렇게 방전을 했거든요. 이걸 이제 저희는 일명 깜깜이 방전이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방전만 시키는 방전기다 걸어서 방전만 시키는데 방전이 잘 되면 좋은데 이제 사고가 나거나 불이 나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죠. 저희가 만든 방전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지금 팬에서 방전을 하는 동안 전류가 얼마나 나오고 있고 전압은 어떤 상태이고 온도는 어떤지를 모니터링하면서 방전을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특별히 이제 온도나 전류에 대한 이제 그 일정한 구간을 벌어주면 예를 들어서 온도를 뭐 50도 이하로만 이게 방전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상이 발생해서 온도가 50도 이상 뛰면 자동으로 방전을 타장하고 알람을 울려주죠. 지켜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나오고 두 번째로는 방전하는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바켓스에서 물을 담아서 물을 쭉 수도꼭지 틀듯이 밑에서 빼보면 물이 이제 반쯤 내려와서 3분의 1쯤 차면 물이 이제 쫄쫄쫄 나와요. 왜냐하면 압력이 떨어지니까.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방전을 쭉 시키는데 방전이 많이 되면 뒷단에 가서는 전류가 이제 쫄쫄쫄 나옵니다. 살살살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계속 잡고 있으면 이 테이밍이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간격을 밀어내는 거죠. 압력을 많이 줘서 전류를 높여가지고 한꺼번에 밀어냅니다. 그래도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전을 빨리 시키면 방전을 한 30% 이상 시간을 단축해서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정부랑 환경부는 이렇게 이제 BMS 정보를 활용한 진단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표준에 넣고요. 환경부도 정책에 넣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바꾸는데 저희들이 같이 관여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방전기들은 대량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물리적 방전은 좀 앞으로 어렵다. 그 다음에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것을 방전하는 것은 진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뭐 손을 떼서 할 수도 없고, 두 번째로 이제 뚜껑을 따서 이렇게 원을 선결을 연결하는 것은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재제조나 재사용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셀 데이터를 알아야 되는데 셀 데이터를 아는 방법은 물리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방식이 스캐너 방식밖에 알 수가 없어서 각각 셀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한 5개 정도 셀이 죽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저기가 이제 위험 인자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충방향을 계속 고려하면 저기 지금 이상이 있는 셀에서 화재가 나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할 때 저기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들어있는 부분의 모듈을 떼어내고 재사용을 하거나 리포비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쌉니다. 1억짜리 사서 진단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 진단기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인데 라이트형과 패드형이 있습니다. 라이트형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나 노트북 같은 데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패드형은 말 그대로 패드 안에 이제 모니터가 다 달려서 그 안에서 이제 다투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라이트형 저희가 지금 100만 원에 공급하고 있고요. 패드형 250만 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면 제가 이렇게 구독으로도 좀 전환해서 좀 공급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선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되지 않게 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누가 궁금해하시던데 중고차 매각할 때 지금 이제 성능 매각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진단할 방법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단기가 이제 통용되면 거기에 이제 적용되면 저희 진단기를 한번 꽂아봐서 이거는 지금 새 차 대비 배터리가 한 90% 효율이 나옵니다. 새 차 배터리가 2천만 원 하니까 연식 고려해서 90% 잡아서 이거 한 1,6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치 기준을 매기는데 이제 저희 진단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카키스 주시면. 원래 포럼에서는 발표하고 질문은 저기 시간 관계상 이메일과 문자로 하겠습니다. 얼른 내려가는데. 다른 건 아니고 네. 배터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네. 그 칩을 넣어서 체크를 아직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럽도 2025년 이후에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도 그 안에 이제 태그가 붙어서 출고될 때부터 태그가 붙어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 아직은 없습니다. 유럽도 아직 안 있고요. 앞으로 할 계획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김윤탁 전문위원님께서 전기차 사용 배터리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등을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유탁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관련된 내용이고요. 배터리 관련된 부분 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좀 더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시장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형에서 전기자동차, 전기 전기자동차의 마켓 시어가 지금 7%, 앞으로 90% 이상 치우려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뿐만 아니라 ESS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드론이라든가 항공기, 여러 성기소막 등 가속 배터리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배터리 관련된 앞에서 말씀하셨던 순환분해 체제가 앞으로 더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토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에
기후협약 COP21이라고 하는 파리 총회에서 선언이 됐습니다. 지구 온도를 9.5도씨로 그리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 각 국가들이 다 그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나 ESS,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NGO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려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고 두 번째는 전기 자동차를 타고 마지막에는 자전거를 타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사실은 경쟁이 더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만드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이었다가 지금 유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에서도 많은 경쟁이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이런 글로벌 경쟁을 만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국산업 보호입니다. 전기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그 수요가 대부분 다 아시아 국가에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국 내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판매돼도 그 자국 산업에 대한 어떤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어떤 환경적 규제를 하겠다는 게 가장 큰 뜻이고요. 그게 결국 이렇게 배터리 산업의 전기자동차 산업에서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배터리 산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예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에이모스라는 배터리 회사가 한국하고 미국의 기업이 조인트 벤처로 운영을 해서 만들었다가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존재는 하지만 그런 미국의 경험을 통해서 아예 배터리는 한국의 기업들 또는 일본의 기업들을 자국내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게 미국의 정책적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생산 캐파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년 또는 앞으로도 약 한 3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할 거고요. 생산되는 거점 지역부 따지면 지금 전 세계 마켓 쉐어의 50% 이상이 중국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면 한 50% 이상 중국, 30%가 유럽, 20%가 이제 미국이 되겠고요. 아시아보다는 수요, 생산 제품,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생산 지역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가 예상하는 이 순환경제 체계도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큰 화두는 아이백입니다. 2018년도 테슬라가 네바다 사막에다가 공장을 덤브런이 이렇게 짓겠다고 했을 때 다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전기더라고요. 100% 아이백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 환경이 좀 더 좋은 메리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배터리 업체인 LG엔솔도 2025년까지 아이백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환경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배터리 순환 경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캔의 원자재가 아예 끝까지 써서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 끝까지 쓰고 또 쓰고 또 재활용해서 쓰겠다는 게 이 순환 경제의 큰 틀이고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순환 경제가 또는 이런 재사용에 관련된 관심사가 2016년도 제주도에서 새우 배터리 센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지난 한 6, 7년 동안은 여러 기업들, 연구소, 그다음에 저희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고요. 결국 그 지자체가 했던 이유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배터리 벤담 제도, 이 제도의 근간이 돼서 지자체가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었고 2021년을 통해서 사실 반납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민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은 순환 경제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축이 이제 LCA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의 원소재 마이닝부터 소재 제작, 셀 제작, 팩 모듈 제작 등 전 주기에 대해서 관리 체계 만들었고 우리 배터리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배터리 패스트푸드에 대한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게 성공하는 LCA 플랫폼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서 같이 연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사용 배터리가 그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은 사용 배터리보다는 배터리의 가격 측에서 틀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다른 응용 제품보다 가장 저렴합니다. 킬로와트당 180불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ESS는 지금 한 300불, 400불, 모빌리티는 600불, 그리고 전기 선박은 아직 가격이 높게, 그다음에 파워뱅크, 여기 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파워뱅크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사용 배터리가 전기자동차에서 수용이 종료한 뒤면 아마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그 가치라면 충분히 다른 운영 제품으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게 사용 배터리의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재활용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소재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 종료한 이에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 배터리 관련된 세컨라이프 관련된 기능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자동차에서 사용했던 배터리는 가볍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높고 출력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종료한 이후에도 다른 유사의 제품을 쓰더라도 충분히 에너지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알려진 통영이고요. 이건 제가 2019년도에 준비한 자료인데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 재활용 소재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배터리 재활용 소재를 반드시 쓰라는 규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건 결국 재활용에 대한 가치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전에 재활용을 하기 전에 사용용 배터리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가치는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앞으로도 가치가 증가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하게 배터리 가격과 제품 가격을 가지고 계산을 했지만 여기 플러스 알파로 지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가격들이 산정이 될 겁니다. 그 가격이 배출이 산정이 된다면 아마 재사용하고 재활용은 그 가치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 배터리 관련된 시장은 좀 더 커질 거로 예상하는데 저도 그거에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커지는 거하고 시장에서 그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얘기는 조금은 다릅니다. 시장이 커진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어떤 경쟁력 또는 시장 안에서 그 서플라이 체인 안에 밸류가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이 사업의 가장 큰 주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 KPMG에서 나온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누가 이 시장을 다 독점할 것이냐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용 배터리는 크게는 세 가지 아이템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그 중에서 재활용 또는 재사용, 재제조는 아직까지도 그 방향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주무 구조도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국토부, 산업, 환경부. 그래서 아직까지 제도는 좀 여러 가지 미비된 부분들을 개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특히나 첫 번째가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때 배터리 가치를 얼마나 할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국토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차대고로 우리 소위 말하는 자동차의 차대고로 안에 배터리에 대한 근거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비싸다고는 알고 있지만 차량 가격의 40%, 많게는 50%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보증하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대고로에 대해서 배터리의 식별번호를 주거나 배터리를 구분할 수 있는 번호를 만드는 작업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자동차 안전정보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차대번호 안에 배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그거 마련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스나 렌탈에서 차와 배터리를 구분할 수도 있고 그게 가치를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 제도는 지금 준비 중이고 진행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구독 서비스가 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의 가치를 배터리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되고 그 부분이 아마 그 제도 개선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그 소위 말해서 금융회사에서
물건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이 사용 배터리를 다 가져갈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사용 배터리가 어떤 소유자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서프라이 체인을 분석하는 것과 동일하게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라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사용 배터리 재사용 그 발생량입니다. 사실은 여러 군데서 이 사업을 이런 의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환경연구원에서 많이 했었고요. 경기대학교, 그다음에 저희들은 했는데 통상 저희가 OEM사를 통해서 물어보면 생산된 차량의 50%가 7년 후에 중고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근간으로 저희가 한번 산출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시장이 만들어질 건 아마도 2025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국내에서 작년 기준으로 약 한 4,000대 그리고 3,000대가 해외로 수출됐다면 올해를 근간으로 한 7,000대에서 8,000대 그리고 2025년이 되면 대략 10,000대 이상 급의 수준이 나올 거면 그때는 좀 더 사업화 가능한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EV 사용 배터리의 그 실증이라든가 사업화는 통상 대부분 다 OEM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OEM이 이 밸류체인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OEM들이 했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포환 에너지는 배터리 사용 배터리를 통해서 아예 컨테이너가 아니라 단위로 해제가 아니라 그냥 핵상태로 그냥 넣어서 ESS를 쓰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뺀다. 아주 가장 심플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최근에 관련된 소형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으로 먼저 쓰고 팩에서 과연 쓸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걸 꺼내서 모듈 해체해서 모듈 단위로 판매해서 쓰는 그런 제품이 선보이고요. GM도 마찬가지입니다. OEM사는 기본적으로 팩을 회수해서 바로 ESS로 쓰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BMW나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수해서 평가하고 ESS 쓰고 이후에 해제는 사실은 OEM들이 할 역할은 아닙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밸류체인이 좀 더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예전에 자동차 배터리사, OEM사 이렇게 두 가지 아주 식숙한 구조였다면 현재는 배터리사, 모듈사, 탱커, 그다음에 OEM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다는 건 결국 이 스테이크홀더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만은 그렇지만 버스는 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사, 탱커, 하우스 운송사 이렇듯 각 배터리나 자동차만을 볼 게 아니라 각 제품별 어떤 서프라이체인이 갖고 있고 향후에 누가 이 배터리 팩을 가장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명확하게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 분석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사고 배터리를 가지고 만든 경영 제품들입니다. ESS,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기, 온보드 상태에서 측정하는 기술들, 그다음에 파워뱅크, 그다음에 파워 제너레이션 발전기, 그다음에 농업용 차량 등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더 많은 제품들이 사실은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 그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요건들이 있습니다. KC라고 하는 안전 조건 안에 충전기하고 ESS가 섞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또 혼합된 모델도 나오고 그리고 사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인증을 어떨 것이냐. 잘 아실 것처럼 KC 예를 들면 사용 배터리 제품을 분명 시효부터 판매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제도 안에서는 운영해서 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용 배터리 관련된 제도들도 그리고 변형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환경의 노력이 예상됩니다. 미래폐장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방법은 수거 그리고 평가 그다음에 매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많은 4개의 지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이 관련된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은 많은 시간 충전하고 있는 시험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들은 많이들 개발하고 있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언론에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산업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센터들이 제주도, 나주, 울산, 포항, 그리고 올해 대구, 그다음에 고령, 그다음에 경남 3개가 추가로 생기고요. 이후에도 추가로 생길 겁니다. 전국에 전국에 이런 센터들이 최소한 10개 이상 지자체별로 하나씩은 생길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기관들하고 호흡을 하시는 것도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분류는 제가 예전에 했던 데서 만들었던 이제 등급제가 있었고요. 이건 지금
단순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표준화가 됐던 문서고 단체 표준으로 좀 만들어서 제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ESS를 만들어보는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이것도 각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된 배터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걸 가지고 ESS 수를 그런 제도가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런 제도가 도용이 되려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용 배터리 가장 쓰기 좋은 것은 사실 ESS인데요. ESS가 2019년, 18, 19년도 화재 이후에 국내에서 많은 보존제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부스도 대부분 다 ESS 사업은 미국, 호주 등에서 하고 있고요. 사용 배터리가 ESS로 들어간다고 하면 ESS에 대한 어떤 제도적 정치도 같이 병행이 돼야 이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사용 배터리가 나중에 재활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전라남도 안에서는 사실은 사용 배터리 재사용 그리고 이후에 재활용까지 되는 서플라이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습식, 건식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업체는 성일아이템, 유미유권 그리고 사실 미국의 기후위는 2019년도에 친환경 재활용이라는 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재활용에 대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미국 기후위는 리셀이라는 재활용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습식 건식 외에도 다른 재활용 방식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서 아마 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친환경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미국에서도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그 전기자동차 시장이 커지면 그 원소재를 다 마인으로서는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재활용으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향후 전망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규제는 결국 배터리 산업의 규제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노력 안에 환경적 규제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규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LCA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줄이지 못하면 그걸 돈으로 폐기하게 만드는 그런 체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얼라이언스가 안에서도 이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양들을 설정하는 방법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US 기후에서도 그리트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하고 있고요. 영국의 업체 하나는 테슬라랑 같이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산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고 이걸 HCA 배터리 패스트푸드에 연계하는 방안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배터리 드레이트고 앞에 우리 조 학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 6월에 선정한 내용이고요. 계속 바뀌면서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누가 없습니다. 누가 배터리 주사인지 오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다만 이 제도가 가장 크게 역할을 미치는 부분은 2024년까지 생산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선언하게 되어 있고 2025년부터는 재사용 소재를 쓰게 되어 있고 2030년에 좀 더 많이 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도 이제는 천연 소재만 쓰면 안 되고 재활용 소재를 어떻게 듣더라도 동일한 순도의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활용도 지금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고요. 최근 국내에서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재활용 소재 기업들이 발생했죠. 원인을 파악해보면 사실은 벌써 사용 배터리가 많이 나왔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리콜 배터리였습니다. 작년에 국내에서 처리해야 될 리콜 배터리가 한 2만 대 이상, 많게는 한 4만 대까지 생겼고 그 리콜 배터리가 재사용할 수 없으니 저희가 다 리사이클 가야 돼요.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 리사이클이 국내에서 큰 이슈가 됐었고 많은 기업들이 제가 최근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개 이상의 기업들이 리사이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앞으로 리콜 배터리가 더 많이 나오고 사용 배터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재활용은 아직은 그런 환경은 되어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용 배터리가 완전히 순환할 수 있는 시대가 되려면 2030년입니다. 아직도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말씀드렸던 도시가스 규제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규제는 결국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는 거. 앞에서 2018년도 테슬라가 배터리 공장을 네바다 사막에 지었던 이유처럼 아마도 우리도 이제 제조업은 태양광이라든가 수력 등 친환경 발전원이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기회를 잘 활용하면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충분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배터리는 이제 배터리 패스트푸드라는 제도로 전 주기를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는 보신 것처럼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면 유럽은 배터리 디렉티브를 통해서 전 과정을 다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차이점을 잘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표 감사합니다. 본 발표 관련하여 지혜가 있으신 분께서는 지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서 지혜가 온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다음 발표가 있는데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1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요. 지금